적과 흙 1830년대기 펴내면서 이 작품이 발표되려 했을 때 그 7월의 큰 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의 관심을 가공적인 이야기 같은 것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돌려버렸다. 이 원고는 1827년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제1부 진실, 가혹한 진실, 당동 제1장 조그만 도시 현재보다 좀 나은 무리들을 수천 명 함께 넣어 보았자 우리 속은 음산해질 뿐이다. 홉스 베리에르라는 조그마한 도시는 프랑스 꽁떼 지방에서도 가장 아담한 도시의 하나로 손꼽힐 것이다. 붉은 기와의 뾰족한 지붕을 머리에 인 하얀 집들이 언덕의 비탈에 쭉 펼쳐져 들어앉아 있고 그곳에 우람하게 뻗은 밤나무 숲들은 언덕의 아주 조그만 기보까지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두버 강이 그 옛날 스페인 사람들이 쌓았지만 지금은 폐허가 돼버린 거리의 성벽 수백 피트 아랫길을 흐르고 있다. 베리에르의 북쪽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은 쥐라 산맥의 한 지맥이다. 톱날 같은 베라산의 봉우리들은 10월 초 추위가 닥칠 무렵부터 눈에 덮인다. 그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급류는 베리에르의 거리를 가로질러 두버 강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그 물이 수많은 제재소에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제재소라고 해야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도시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농민에 가까운 이곳 태반의 주민들이 생활을 어느 정도 평안스럽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거리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제재소가 아니다. 나폴레옹 몰락 후 베리에르의 모든 집들이 현관을 새로 단장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두들 살림이 부유해진 것은 밀루르저 산이라고 하는 사라사 제조의 덕택이다. 이 거리에 한 발자국 들여놓는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기계의 요란스러운 소리에 놀라버리리라. 급한 물결의 힘으로 돌아가는 물레바퀴가 들어올리는 수십 개의 쇠공이는 길거리의 포석이 흔들릴 만큼 땅을 울리며 떨어진다. 그 쇠공이 하나하나가 매일 몇천 개나 될지 모를 수많은 못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발랄하고 아리따운 처녀들이 그 거대한 쇠공이 아래로 쇠조각을 들이밀면 그것이 순식간에 못으로 변해버린다. 얼른 보기에 거칠기 짝이 없는 이 작업은 스위스와 프랑스의 경계 지점인 이 산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여행자들을 매우 놀라게 하는 것 중의 하나다. 큰 거리를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의 귀를 멍멍하게 만드는 그 굉장한 못 공장이 누구 것이냐고 베리에르를 찾아온 여행자가 물을 낮추면 그곳 주민들은 느릿느릿한 시골 사투리로 대답한다. 예,
그건 시장님 끄지요. 두버강 기슭에서 언덕 마루터까지 치뻗친 이 베르예로의 큰 길에서 여행자가 잠시 동안이라도 발길을 멈춘다면 반드시 아주 바빠 보이면서도 그더럼을 피우는 한 사나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나이의 모습을 보면 모두들 황급히 모자를 벗는다. 반백의 머리칼에 회색 빛깔의 옷을 입고 있다. 그는 여러 개의 훈장을 달고 있다. 이마가 넓고 매부리 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균형을 갖춘 용모다. 얼른 보기에 그는 시장다운 관록과 함께 48에서 50살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파리에서 온 여행자라면 이내 어쩐지 경박스럽고도 약간 우둔해 보이는 자만심으로 만족해하는 그의 태도가 매스꺼워질 것이다. 결국은 그 사나이의 재능이란 빌려준 돈은 꼬박꼬박 받아내지만 빌린 돈을 갚을 때는 질질 끄는 것뿐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베리에르 시장 레날 씨는 이러한 인물이다. 그는 육중한 걸음걸이로 길을 가로질러 시청 안으로 들어가 여행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여행자들이 다시 걸음을 옮겨 한 100보가량 올라가면 겉보기에 아주 산뜻한 저택과 그 저택에 있다가 쳐진 쇠 울타리 너머로 훌륭한 정원을 틀림없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저편으로 부르고뉴 지방의 능선으로 이루어진 지평선이 바라보이는데 그것은 보는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일부러 다듬어 놓은 것만 같이 여겨진다. 그 경치는 그 무렵이면 슬슬 하잘것없는 금전 문제의 악취가 물씬 풍기는 주변의 분위기에 가슴 답답해진 여행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잠시 잊게 해준다. 여행자들은 그 집이 레날 씨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베리에르 시장이 이렇듯 훌륭한 석조 건물을 요즘 새로 세운 것도 그 굉장한 못 공장에서 벌어들인 덕분이다. 소문에 의하면 그의 가문은 스페인계의 전통 있는 집안으로서 루이 14세가 정복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지방에 정주해온 모양이었다. 1815년 이후로 그는 공장 경영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1815년에 베리에르의 시장이 됐기 때문이다. 여러 층의 테라스로 되어 두버 강 기슭까지 내리뻗친 그 광대한 정원의 이곳저곳을 떠받치고 있는 돌담도 레날 씨가 세부치 거래를 솜씨 있게 한 덕분으로 쌓은 것이다.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뉘른베르크 등등 독일의 공업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림같이 아름다운 정원을 프랑스에서 찾아볼 생각은 말아야 한다. 프랑스 공떼에서는 돌담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또 돌을 쌓아서 자기의 토지를 막으면 막은 만큼 이웃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게 마련이다. 돌담으로 가득 찬 레날 씨의 정원도 그가 별로 볼 것도 없는 대지 일부를 호되게 비싼 값으로 사서 만들었다고 해서 더욱 감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두버 강 기슭계의 기묘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베리에르의 거리로 들어서는 사람의 눈길을 반드시 끌 뿐 아니라 소렐이라는 이름이 굵직굵직하게 씌어있는 간판이 지붕 위에 얹혀있는 그 제재소만 하더라도 6년 전까지는 현재 레날 시내 정원의 4번째 테라스의 돌담이 쌓여지고 있는 곳에 있었던 것이다. 항상 거만스럽기 짝이 없는 시장도 짓궂고 고집장이인 시골 노인 소래를 상대로 하여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그 제재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루이 금화를 듬뿍 집어 주어야만 했다. 제재소의 동력원이 되는 공용 하천은 레날 씨가 파리의 관청과 잘 통하기 때문에 물줄기를 돌릴 수 있는 허가를 얻어냈다. 이 혜택은 1802년의 총선거 뒤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는 소렐에서 1아르방에 대해 4아르방의 꼴로 본래의 대지에서 500야드가량 아래쪽에 있는 두버강 기슭의 토지를 주었다. 더구나 새 장소가 전나무 송판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한데도 소렐 영감님, 돈을 번 뒤 모두들 그렇게 불렀다. 상대방의 초조감과 광적인 토지 소유욕을 교묘히 이용하여 6,000프랑의 돈을 울거냈다. 이 거래가 그 지방 지식청에게 이러쿵 저러쿵 비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어느 때, 그것은 지금부터 4년 전의 어느 일요일이었는데 레날 씨는 시장의 정장을 하고서 교회에서 돌아오는 도중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렐 영감님의 모습을 보았다. 영감은 세 아들에게 둘러싸인 채 시장을 보면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고 시장은 분명히 자기의 불찰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그는 예의 교환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줄곧 품어왔다. 베리에르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돌담을 쌓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때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할 것은 매년 봄이면 쥐라 산맥의 계곡지대를 넘어서 파리로 가는 석공들이 이탈리아에서 가져오는 설계 따위로 돌담을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신식 설계로 담을 쌓는다면 그 경솔한 사람에게는 평생 이단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고 프랑슈 꽁떼 지방의 세평을 좌우하는 현명하고도 착실한 인사들로부터 영원히 저버림을 당하게 된다. 사실상 그 현명한 인사들은 그야말로 불유쾌한 전제를 그 지방에 펴고 있다. 저 파리라는 대공화국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소도시의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불유쾌한 전제라는 한마디 때문이다. 여론의 전횡, 여론이란 뭐 말라빠진 여론이란 말인가. 아메리카 합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서도 역시 어리석은 노릇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